안녕하세요. 자, 2시간 당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서 좀 아쉬움이 많네요. 그래도 동영상으로 열심히 강의 수강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2시간 당에 이제 복습 정리 3주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중요한 것만 복습해보고 새로운 걸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균형의 이동을 배웠어요. 균형의 이동.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했고, 이 균형점이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게 되겠죠. 이걸 균형의 이동이라 했고, 자, 처음에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점의 가격, 균형 가격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균형 양도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균형의 이동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판단할 때,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 번째는 1단계에서는 균형량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을 줄여서 우리가 균형량이라고 하는데, 자, 균형량은 쉽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가 나오면 균형량은 증가한다. 감소면 균형량은 감소할 거고, 이 양은 무조건 증가 따라 증가하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렇게 양은 무조건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균형 가격을 판단할 때는, 자, 균형 가격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많은 거고 선호도가 높아진 거니까 수요 경쟁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자,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각각 가격을 판단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건 수요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수요 법칙은 아니라 그랬어요.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사니까 가격을 출발로 해서 가격 먼저 원인이 돼야 돼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이 수요량의 증가 감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수요 법칙이었는데, 얘는 수요가 변해서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이건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수요 법칙을 적용해서, 야, 수요 증가했으니까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니까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수요 법칙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균형의 이동이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하는 것만 따진다 그랬고,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할 때 변화폭이 주어진 경우는 크게 변한 것만 따진다 그랬고,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 가격과 양을 각각 따져서 일치되면 일치한 결과, 일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하나는 알 수 없고, 없다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일치해서 알 수 있다, 하나는 알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게 중요했던 거였고, 자, 먼저 이것도 역시 양을 먼저 판단해서, 예를 들면 수요가 증가하고 만약에 공급이 증가하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라는 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각각 가격과 양을 따져봐서 일치하면 일치한 결과, 일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랬죠. 자, 그럼 증가면 양 증가니까 양은 일치하네요. 결론이 양은 증가한다, 일치됐고,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일치하지 않을 테니까. 확인해보면 수요 증가해서 가격은 상승할 거고, 공급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얘와 얘가 가격 상승, 가격 하락, 누가 더 크게 변했다라는 게 제시되지 않으니까 가격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 없다로 판단해야죠. 그래서 알 수 없다가 하나 나와야 되고, 자,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그랬어요. 자,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을 그리고, 완전 비탄력이면 비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었죠. 수직선으로 그려서. 자, 중요한 건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위아래 변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일정한 거고,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이 일정한 거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다음 순환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내용으로 공부해 나갈 때 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을 배웠는데, 거미집 이론의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 모형을 구분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암기 코드로 수탄 공기가 나오면 수렴형이다 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성이 커야 되고 공급이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 된다.
탄력성으로 볼 때는 수요가 커야 되고 기울기 크기로 볼 때는 공급이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가 탄력성이 크고 공급이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수렴형의 조건을 외웠죠. 만약에 이제 함수식에서 기울기 크기를 직접 구해서 수요와 공급 중에 기울기가 누가 크냐를 정할 필요가 있어야 될 텐데, 자, 그때 기울기 크기를 정할 때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탄력성식과 똑같죠? 가격분의 수요량이니까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예를 들면 이 P는 200 마이너스 3Q가 이렇게 나왔다. 함수식이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수요함수의 기울기의 크기는, 우리가 기울기 크기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서 마이너스 값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P의 개수가 얼마냐면 2, Q의 개수가 3이니까 이때 기울기 크기는 얼마냐면 2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 만약에 공급함수가 3P는 100 플러스 Q다 이렇게 나왔다라면 공급함수의 기울기 크기는 3분의 1 되겠네요. P의 개수는 3, Q의 개수는 1이니까 3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미집 이론이 무슨 형이냐? 그러면 기울기 크기가 수요가 크니까 공기가 크면,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인데 수요의 기울기가 크니까 이건 발산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수렴형과 반대가 나오면 발산형, 똑같이 나오면 순환형 이렇게 정의했었죠. 가장 중요했던 거미집 모형의 수렴형 조건을 우리가 암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에 넘어가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암기 코드로 다정동진 이렇게 외웠어요. 다정동진 가자 하면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뭐 하나 맞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시장은 완전 경쟁 조건에 하나도 들어맞는 게 없으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죠. 불완전 경쟁 시장.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퇴가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정의했었고, 자, 시장의 효율성을 통해서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바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이걸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얘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보가 바로 반영된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개의 효율적 시장을 나누는데, 자, 약성은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과거만 반영되면 약성, 과거와 현재가 반영되면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효율적 시장이라 그랬고, 얘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라 그랬어요. 반영됐다는 건 이 정보에 의해서 가격이 이미 변했으니까 남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영된 정보로는 언제나 남들과 똑같은 정상 이윤만 얻고, 자, 남보다 많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이걸 초과이윤 얻을 수 있고, 약성에서는 현재와 미래 정보를 알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고, 준강성은 미래 정보를 알면 되고,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주식시장도 준강성에 해당된다 그랬고, 자,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적,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확인해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그랬고, 자, 기본적 분석은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표된 정보,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알아내는 분석을,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 그랬죠. 자, 술은 과거에 먹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놔야 되고, 자,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의 정의는
자, 자원이라는 부동산 자원이 할당,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배가 된 것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된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과 불완전 경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다르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만 잘 배분돼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의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남들과 똑같은 비용을 들여야지 나 혼자만 싸게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당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남과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 초과 이윤이 없어야 돼요.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그러면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이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하고, 그러면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초과 이윤이 있거나 투기가 발생하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라고 하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불완전 경쟁이라고 정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개념과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얘는 다정동진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고, 할당이냐 아니냐는 것은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없거나 초과이윤이 있거나 없거나 투기가 있거나 없거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다음 순환에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서 이해를 해나가 보면 좀 더 이해될 거니까, 지금은 머릿속에 할당이냐 아니냐와 완전과 불완전은 다른 개념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투기가 발생되거나 또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가 관련이 없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계산 문제에서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정보 가치라고 하는데, 이걸 현재 값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미래 값을 현재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 그랬어요. 이걸 당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차 안 땡긴다, 이렇게. 이 땡긴다는 할인을 얘기하는 거죠.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데, 즉 개발이 될 때와 안 될 때의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될 때의 금액과 안 될 때의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퍼센트를 뗀 안 될 확률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할인을 해야 돼요. 땡기려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에 분모에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때 R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얘기했어요.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얘기했었고, 이제 이 N은 연수, 몇 년을 당길 거냐, 연수를 얘기했었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자율이 10%다라고 하면 퍼센트를 떼면 0.1,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0.1이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R은 1에다가 0.1을 더하니까 1.1 될 거고, 만약에 2년 뒤에 개발이 되면 얼마, 개발이 안 되면 얼마, 2년 뒤로 나왔으면 2년 거의 금액을 당겨와야 되니까 2승, 2년을 당겨와야 되겠죠. 1.1에 2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금액 차이에다가 안 될 확률을 곱하고 1.1을 두 번 나누는 거죠. 이 제곱승이니까. 자, 1.1 나누기 1.1 두 번을 나눠줘서 정보의 현재 가치를 쉽게 답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연습했고, 이거에 대한 이해는 다음이나 다다음 순환쯤에 제가 시간을 내서 따로 이제 정보 현재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4주차 2시간 합격당 4주차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론에서 주택의 여과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입문서의 44페이지인데 여과과정과 주거분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데, 다음 순환에는 이제 여과과정과 주거분리를 합쳐서 주거분리까지 공부하도록 할 텐데, 오늘 시간에는 여과과정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해만 하면 충분하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과과정이 나오면 여과작용, 여과과정은 우리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택을 고치지 않게 되면 하향 여과가 되는 거고, 주택을 고치거나 재개발해서 새 집으로 바꾸면 상향 여과라 그래요. 낡아지고 새로 고쳐서 좋아지고, 낡아지고 새로 지어서 좋아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여과작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주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즉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주거의 질이 변할 수도 있고, 가구의 소득 변화, 고가주택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저가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산다라고 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소득계층이 바뀌어진다. 바뀌어지면서 가구가, 집이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여가가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가가정에서 중요한 건 질적 변화와, 주택의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가가 일어난다라는 거. 자, 질적 변화는 고가와 저가가 서로 바뀌어지는 거고, 소득 변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계층이 바뀌어지면서 주택이 이제 순환하게 되는 걸, 가구가 이동하면서 주택이 돌고 도는 것을 이걸 여가가정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칠판을 통해서 잠깐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이해만 딱 하면 여기 있는 지문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죠. 자, 일단 여가가정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고가주택과 고가주택, 고급주택이라고도 하고 저가주택이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비싼 집, 싼 집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고가주택은 고급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주택은 뭘 얘기하냐면 신규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주택이거나 신규주택에 맞먹는 새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집. 새로운 새 집 있죠. 다 새 걸로만 돼 있고 낡지 않은 집, 마모나 파손 노후화가 일어나지 않은 집을 고가주택, 신규주택이라 하고, 저가주택은 싼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고가다 저가다 얘기하면 새로운 주택도 서울에 있으면 20억인데 지방에 있으면 3억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고 다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비싸고 싼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가가정에서는 주택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고가는 신규주택에 맞먹는 주택을 얘기하고 저가주택은 낡은 주택을 얘기해요. 즉 고치지 않고 낡은 주택을 저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고치지 않아서 낡은 주택을 저가주택,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을 지어서 새 걸로 이렇게 반짝반짝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고급주택, 고가주택이라 할 거고, 자, 여기에는 고소득층이 살게 될 거예요. 자, 고소득층이 살게 될 건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50년이 지났다 해보죠. 자, 그래서 이 집이 낡아졌어요. 낡아져서 금도 가고 구멍도 뚫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낡아졌어요. 자, 그래서 낡은 집이 됐는데 저가주택을 우리가 낡은 집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저가주택이 낡은 집. 자, 그러면 여기에 고소득층이 있는데, 자, 5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살기에 불편해요. 이걸 고쳐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고쳐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한다면 이제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따져볼 거예요. 보수하는 비용이 있고, 보수 후에 가치가 올라가는 걸 따져봤더니, 가치 상승분을 따져봤더니 보수 비용이 훨씬 크대요. 자, 보수 비용이 1억이 들어가는데 보수 후에 가치가 올라가는 걸 봤더니 3천만 원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쳐봤자 손해가 일어나니까 고친다 안 고친다? 당연히 안 고치겠죠. 안 고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보수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크다 보니까 고쳐봤자 손해니까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고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살기엔 너무 불편해요. 그러던 참에 마침 옆에, 자, 신규주택이 공급이 됐다 해보죠. 신규주택이 공급돼 있으면 이 집을 고쳐봤자 손해가 나고 이 집에 살기는 불편하니까, 고소득층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이쪽으로 가구가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하고, 이 집은 빈집이 될 거예요. 이 빈집을 뭐라고 할 거냐면 공가라는 표현을 쓸 건데, 자, 공가는 빈집을 얘기해요. 자, 빈집이 발생해서 아직 이 집은 비어있어요. 소득계층이 누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이런 집에 살고 있어요. 무슨 집을 그릴까요? 무슨 집을 그렸냐면 초가집을 그렸어요. 초가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었는데 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 비싸서 못 들어갔는데 여기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저가주택으로 낡은 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좀 싸졌을 테니까 이 저소득층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가구가 이동을 해서, 고소득층도 이사를 했고 이동을 했고 저소득층도 이동을 해서 여기에
저소득층이 살게 되면 이제 이걸 여과작용이 완성됐다 그래요. 고가주택, 신규주택급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고소득층이 살다가 낡은 주택이 되면 저소득층이 살게 되는 거, 이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하향 여과가 일어났다라고 할 거고, 얘 주택이 이렇게 재개발되거나 아니면 수선되어서 새로운 신규주택 가깝게 주택이 새 걸로 바뀌어지면 이걸 상향 여과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당연히 상향여과는 보수비용보다 가치상승분이 크면 상향여과 되겠죠. 고치거나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서 새로운 주택, 신규주택 가깝게 바뀌어진 걸 상향여과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것은, 여과작용은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 두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어지는 건 질이 변하는 거고, 여기엔 고소득층이 살다가 저소득층이 살게 되면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가 일어나서 여과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고가가 저가되면 하향여과, 저가가 고가로 바뀌어지면 상향여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만약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여기서 상향여과 되지 않고 계속 하향여과가 됐다고 해보죠. 여기에 30년 지났고 20년 지났고 또 20년 지났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하향여과가 계속 진행되면 고치지 않고 점점 나빠지면서 소득이 더 낮은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는 것을 하향여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집이 같은 집인데 계속 낡아진 거예요. 그래서 50년, 30년, 20년, 20년, 100년이 넘어갔다 해보죠. 자, 그러면 금도 많이 가고 구멍도 뚫리면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불량주택이라 그래요. 자, 하향여과가 주택시장에서 계속 일어나면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불량건축물, 불량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는, 하향여과 되어서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얘는 시장 실패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시장 실패와는 무관하고, 왜 불량주택까지 여과가 됐냐라고 한다면, 물론 나라에서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불량주택까지 여과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된 이유는 하향여과가 계속되어서 여기까지 불량주택 이전까지만 되면 좋겠는데,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과가 된 이유, 원인을 따져본다면 이 원인은 낮은 소득 때문에 그래요. 소득이 너무 없어서 불량주택 아니면 살 집을 못 구하는 소득계층이 있다 보니까, 이 불량주택을 원하는 수요층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낮은 소득계층이 우리 주택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불량주택까지도 하향여과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은 뭐냐? 그냥 무조건 위험하니까 철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만 높여주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을 펼치면, 돈이 많아지면 이런 위험한 주택을 원하지 않고 돈이 좀 싸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주택까지만 필요로 할 거니까 이것까지 원하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하향여과가 되지 않을 거다. 그 이전에 상향여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여과 과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가, 여과작용에서 고가다, 저가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싼 집, 싼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규 주택에 가까운 새 집을 얘기하고, 낡은 주택을 저가주택이라 그래요. 자, 고가주택에는 고소득층이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수비용이 가치상승분보다 더 크다라면 고치지 않아서 낡은 상태로 있을 거예요. 저가가 된 거고, 자, 이때 고소득층이 살기에 불편하다가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이사를 가고 빈집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저소득층이 살던 초가집에 있던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면 더 좋아졌을 거예요. 저소득층이 가구가 이동하는 이 과정을 주거의 질도 변하고 소득계층도 변하는 걸 하향여과, 반대로 일어나면 상향여과라고 하고, 이 하향여과가 계속 진행되어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까지 하향여과가 되면 불량주택이 만들어지겠죠. 이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와는 상관이 없고 하향여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왜 여기까지 하향여과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주택시장에는 소득이 너무 낮은 계층이 존재해서 이 집 아니면 불량주택 아니면 들어갈 집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가 된 거다. 그럼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을 펼치면 이런 위험한 주택을 원하지 않을 거니까 이 불량주택 되기 전에 상향여가가 이뤄질 거다라고 이게 이제 정부의 해결 방법이 되겠네요. 자, 여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자, 내용을 이해하면 사실 이 지문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보너스로 나오는 기본 문제로 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하향여가를 보니까, 자, 하향여가는 고가주택이, 신규주택에 가까운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어지면서, 낡은 주택으로 바뀌어지면서 고치지 않아지면서 낡아지는 과정을 하향여가라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여기는 저소득층이 살아야 하향여가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전환되는 현상이고, 계속 낡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야, 보수하는 비용보다 가치상승분이 더 작다, 보수 비용이 크면 안 고치겠지, 당연히 낡아지는 일이 계속 나타난다. 이걸 하향여가. 상향여가는 반대로 저가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어서 고가주택으로 신규주택에 가까운 걸로 바뀌어지면 이걸 상향여가. 자, 보수 비용보다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고쳐서 재개발하거나 수선해서 신규주택에 가깝게 좋은 집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자, 여가현상의 특징을 봤더니 여가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살고 있던 고소득층이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가려면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하겠네요.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자, 기존 고가주택이 공가가 발생해야 저소득층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빈집이 발생해야 되겠죠. 신규주택 공급도 필요하고 여가가 일어나려면 공가도 발생해야 될 거예요. 자, 여가현상은 주거의 질에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자, 상향여가는 당연히 낡은 집이 새 집처럼 바뀌어지니까 주거질이 당연히 좋아질 건데, 하향여가조차도 가구가 이동하면서 주거질이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하향여가 됐는데, 자, 하향여가 됐을 때 고소득층이 이 낡은 집에 살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신규주택에 살면 좋아졌겠죠. 주거질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가집에 살던 저소득층도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향여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가집에 살던 것보다 이 집에 사는 게 좀 더 주거질이 개선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향여가조차도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내용이고, 자, 불량주택의 문제. 자, 무너질 수 있는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가 됐다라면, 자, 불량주택은 하향여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시장 실패와는 관련이 없어요.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왜 그러면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소득이 너무 낮은 소득계층이 있어서 낮은 소득의 문제로 이런 집이 아니면, 불량주택 아니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가 된 거다. 자, 그러면 이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그냥 철거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을 펼쳐서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위험한 집을 원하지 않을 거니까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우리 여가현상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게, 자,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중요 표시죠. 하향여가를 통해서 저가주택 공급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고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집은 신규주택이에요. 신규주택. 자,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고소득층의 유입이 많아졌어요. 자, 그럼 그 지역은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소득층이 많아졌으니까 이 고소득층이 살 집, 고가주택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럼 고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택 새 집이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지역에 고소득층이 빠져나가고 저소득층의 유입이 많아졌대요. 그럼 그 지역은 노후화되거나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저소득층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저소득층이 필요로 한 집이 필요로 할 건데, 자,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은 저가주택이에요. 낡은 집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건 집을 지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낡은 집이다 보니까
좋은 집, 고가 주택이 낡아지는 이런 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향 여가라 그러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지역에 저소득층의 유입이 많아져서 저소득층이 살 집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야 될 텐데, 이건 집을 만들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 거냐면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고가가 고치지 않아서 저가 주택으로 바뀌어져서 저가 주택이 늘어나는 걸 얘기한다. 자, 하향 여가가 일어나야 고가가 저가로 바뀌어질 거니까 저가 주택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유입이 됐다라는 것은 저소득층이 살 집이 필요한데, 저소득층이 살 집은 저가주택이고, 저가주택은 어떻게 공급되었느냐라고 한다면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고가가 고치지 않아서 낡아져서 저가주택이 많아져야 저소득층이 살 집이 많아지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 여가작용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뭐 크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거니까. 자, 중요한 건 물론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가작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고 이게 좀 이해가 됐다라면 이 지문들은 좀 쉽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가작용에 대해서 배웠고, 자, 1교시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계산 문제인데 우리 이제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19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유형을 뽑아라. 그러면 이거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년에 이제 32회 때 계산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잘 풀어서 맞히면서 기분 좋게 공부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모의고사 때마다 모의고사가 8번 나오면 제가 장담하기에 6번 이상은 매 모의고사 때마다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꼭 연습 많이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기분 좋게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럼 이제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소매라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소매라 그래요. 이제 어떤 상점이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자, 소매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대요.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과 관련된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두 개의 도시에서 고객의 유인력,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을 계산해서 그 도시로 얼마나 소비자를 데려올 수 있느냐를 계산한 것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 그래요.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다시 해보죠. 자, 11월, 12월 달에 조금 더 신경 쓰고자 했던 것들은 뭐냐면 계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기초 계산 문제를 이해하고 이제 계산 문제 푸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좀 중요한 계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제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잡고서 설명을 해주지만,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산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 그냥 끙끙 앓고 버리고 포기하면 안 되고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하거나, 지금 이제 비대면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질문란이 있어요. 질문을 하면 제가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거나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자녀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자녀분들은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알아가면서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A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B라는 도시가 있어요. 두 개의 B 도시가 있는데, 자, 도시가 있으면 상점들이 있을 거예요. 상권 이론 중에 하나인데 상점들이 있는데 이 도시가 크다고 해보죠. 자, 크면 여기에 상점도 큰 상점들이 있을 거고 많은 상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C라는 도시가 있을 때 C 도시에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500명이 있다 보죠. 소비자가 500명이 이쪽으로는 몇 명 가서 구매 활동을 할 거고 이쪽으로는 몇 명 가서 구매 활동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레일리가 이 A 도시는 큰 도시라고 하고 여기는 작은 도시라고 했을 때 여기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가 있는 지역을 배후지라는 말을 써요.
배우지의 소비자가 500명이 있는데 이 500명 중에 이쪽은 몇 명 갈 거냐, 이쪽은 몇 명 갈 거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의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런 걸 보죠. 자, 얘가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라 있는데 A 도시에 유인력이 있어요. 유인력,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력. 이거 유인력을 계산하는 걸 이따가 한번 식으로 다시 세볼 건데, 일단 유인력을 계산해 봤더니 얘가 만약에 30이라는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대요. A가 30이라는 유인력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B 도시는 여기 있는 소비자를 B 도시의 유인력을 봤더니 이 유인력이 20이라는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대요. 자, 20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유인력을 봤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A 유입 비율이라고 하는데, 유입 비율, A의 비율이 얼마냐, 끌어당기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뭘 얘기하냐면 전체 유인력에 대한 A 도시 유인력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체 유인력에 대한 A 유인력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유인력에 대한 A 유인력의 비율. 자, 이 A 유인력의 비율을 줄여서 A의 유입 비율이라 그래요. 또는 A의 점유율이라고도 하는데, A의 유인력 비율을 얘기하는데 앞에는 전체 유인력에 대한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A분의 B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이 B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즉 A는 기준에 대해서, A 기준에 대해서 B가 얼마냐, 이 B의 비율인데 A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고, 자, 뭐에 대한이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고, 뭐의 비율 나오면 분자에 쓰는 거예요. A분의 B 이렇게 쓸 때 A에 대한 B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전체 유인력에 대한 A의 유인력 비율을 하면 이걸 A의 유입 비율이라 하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봤다고 했을 때 A의 유인력이 30이고 B의 유인력이 20이라고 한다면 전체는 얼마다? 50이고 30과 20을 더하면 50이죠. 전체 유인력 50이고 A 유인력이 얼마냐면 30. 그러면 계산하면 0.6이니까 0.6이 유입 비율에 해당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에 해당되냐? 그러면 얘는 60%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30 유인력을 가지고 있고 B가 20 유인력을 가지고 있을 때 A가 잡아당기는 유인력의 비율, 유입 비율은 얼마냐? 이 유입 비율은 60%가 되는 거고, 자, 얘는 40%. 100개 중에서 60 빼면 40%가 되겠죠. 이렇게 비율로 끌어당기고 있더라. 자, 그러면 500명 중에 60%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일까요? 이건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곱할 때 %명이라고 우리가 쓰지 않고 몇 명이라고 하죠. 퍼센트 떼어진 걸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0.6을 곱하면 몇 명 잡아당긴다? 300명을 잡아당긴다. 결론적으로 A는 소비자를 300명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을 구했어요. 만약에 구해보니까 A가 잡아당기는 유인력이 30이고 B가 잡아당긴 유인력이 20이다 라고 나왔다라면, 자, 두 번째는 A의 유입 비율, A의 유인력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유인력에 대한 A의 유인력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자, 두 개 합친 전체 유인력 50분의, 두 개 합치면 전체 유인력이겠죠. 50분의 30에서 0.6이 되는 거고, 이건 퍼센트로 바꾸면 6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가 나왔다라면, 야, 500명 중에 60%를 잡아당기는 거야 라고 하면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퍼센트를 뗀 0.6을 곱하면 0.6 곱하기 500 하면 300명 나오겠죠. 그럼 300명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200명은 B쪽으로 끌려가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 그래요.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썼던 거, 첫 번째는 유인력을 계산했고,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 두 번째는 유입 비율을 계산했고,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예요. 유입 비율과 소비자 수를 곱해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구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여기에 남자가 30명 있고 여자가 70명 있더라, 이렇게 있어요. 이때 제가
남자 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자, 얼마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생략된 건 전체에 대한 남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전체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무슨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는 얼마? 전체는 100명이 있죠. 100명이 있고 남자가 30명이 있으니까 얘는 0.3이고 이걸 몇 퍼센트라고 하냐면, 자, 퍼센트를 붙여줄 때는 100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30%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전체에 대한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 비율을 물어봤을 때. 자, 그러니까 여기서 30, 20 이렇게 유인력이 나왔다라면 A의 유인력의 비율, 유입 비율은 얼마냐? 그러면 전체에 대한 A의 유인력, 전체 거분의 A 거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곱하기를 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한번 이제 계속 우리가 곱하기를 해 나갈 건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우리 학기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이런 거죠. 자, 소비자 수가 300명이 있더라. 자, 근데 A 도시가 끌어오는 유입 비율이 60%만큼 끌어온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데려올 수 있는 소비자는, 유입하는 인구수가 몇 명이냐? A 소비자 수 또는 A가 끌어오는 인구수가 몇 명이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를 하는 거야. 곱하기. 자, 근데 이대로 그냥 곱하면 여기는 퍼센트가 있고 여기 명이 있으니까 곱하면 18,000%명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퍼센트 명이라고 우리가 단위를 쓰지 않아요. 퍼센트 없이 몇 명이다라고 할 거니까 퍼센트가 없는 걸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퍼센트를 떼어내면 얼마냐면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0.6이 되니까 0.6 곱하기 300명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80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80명 곱하기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쓴 거예요. 소비자 수가 300명이 있을 때 A가 60%로 끌려오면 A는 몇 명 데려온 거냐라고 할 때 곱하기 퍼센트 뗀 걸 곱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5억이다. 자, 5억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에 여기에 1년 동안에 가치 상승률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비율이 10%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치가 올라간 만큼은 얼마냐? 1년 동안에 가치가 올라간 가치 상승분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계산은 곱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억이라고 한다면 공이 8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6개를 떼어버리면 얼마로 표현했냐면 500. 뒤에 6개가 있는 거예요. 500으로 표현한다 그랬고. 자, 곱하면 5억 원이니까 퍼센트 원이라는 거 우리 쓰지 않으니까 퍼센트 떨어진 거 0.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0.1을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50 나오겠죠. 공 6개가 있으니까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부동산 가격이 요만큼일 때 가치가 요만큼 올라갔다.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상승 비율이 요만큼일 때 얼마가 올라갔느냐라고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내가 대출금을 3억을 빌렸어요. 3억을 빌렸는데 1년에 연 이자율이 뭐 5%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1년 동안에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냐? 이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냐면 곱하는 거예요. 곱할 때 3억이니까 300이라 쓰고 5%니까 퍼센트를 떼면 0.05 하면 이자는 15 이렇게 되겠네요. 공 6개 있으니까 1,5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세 자리로 표현하면 억, 두 자리로 표현하면 1,000만 원, 한 자리로 표현하면 100만 원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얼마에 전체에 해당되는 비율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 그러면 앞으로 뭐 할 거다? 곱하기 하는 거예요. 전체가 여기 5억일 때 가치가 올라간 비율이 요만큼이면 얼마 올라간 거냐 그러면 곱하면 되는 거고, 소비자가 얼마일 때 이거 비율만큼 잡아당기면 몇 명을 데려올 거냐 하면 곱하기 하는 거예요. 퍼센트 뗀 값들을 곱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전체 값에 해당되는 일정 비율 값이 얼마냐, 전체 값에 해당되는 일정 비율 값이 얼마냐라고 나오면 전체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퍼센트 뗀 값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0, 20 나와서 유인력이. 그러면 A의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 거. 그럼 0.6, 60%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 500명 중에서 60% 잡아당기면 몇 명이 올 거냐? 그럼 퍼센트대 0.6. 이미 여기에 값이 나왔죠? 0.6을 곱하면 300명이 A로 데려올 거다라고 계산하는 것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예요. 소비자를 잡아당긴 유인력. 자, 유인력을 계산하는 식이 이제 나올 텐데, 자, A 도시,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두 개의 도시가 A 도시와 B 도시가 있을 때 A 도시의 유입 인구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유인력을 각각 계산해야 되는데, 자, 각 도시의 A와 도시의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해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상점이 소비자를 데려오려면 도시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상점들이 있을 거고 큰 상점들이 있을 거예요. 잘 데려올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와 비례 관계예요. 위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비례죠. A는 B분의 C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는 비례라 그랬고, 커질 때 커지고, 얘와 얘는 반비례죠. 커질 때 작아지는 반비례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도시의 소비자를 잡아당길 때는 도시가 클수록 잘 당겨올 텐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잘 잡아당길까요? 못 잡아당길까요? 못 잡아당기겠죠. 거리하고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유인력은 거리하고는 반비례인데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요.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과는 반비례다. 거리가 짧을수록 잘 잡아당기고 거리가 클수록 멀수록 유인력이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유인력을 구하는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거리의 제곱분의 도시의 크기. 도시 크기를 도시의 인구수로 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유인력을 계산할 때는 거리의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리의 제곱분의 도시의 크기 이렇게 정하고, 자, 두 번째, 전체에 대한 A 유인력의 비율, 이거 우리가 A의 유입 비율이라 그래요. 자, 전체 유인력에 대한 A의 유인력의 비율을 A의 유입 비율이니까 전체 유인력분의 A의 유인력. 자, 이때 1번에서 A와 B의 유인력을 계산해 보니까 A 유인력이 만약에 40이 나왔다, B의 유인력이 10이 나왔다. 자, 그러면 A의 유입 비율은 전체는 두 개 합친 거니까 50분의 A 거가 40이니까 0.8, 80%만큼 잡아당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소비자를 몇 명 당겨올 거냐, 데려올 거냐라고 했을 때 A로 끌려오는 인구수, 소비자 수는 전체 소비자 수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전체 일정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퍼센트 땡값의 비율을 곱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몇 명 데려올 거다 이거 계산하는 거죠. 자, 설명은 좀 복잡하게 이렇게 했지만 실제 계산 문제를 적용해 보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풀려지는구나, 이 단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 누구나 다 무조건 100% 다 해야 되는 계산 문제니까 뭐 이건 나는 버릴 거야 이런 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는 제가 이건 버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런 건 버려도 괜찮지만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계산 문제니까 좀 노력하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 예를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한 계산 문제 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 A라는 도시의 크기가 400이라 해보죠. B라는 도시의 크기가 100이라 해보고, 자, 여기에 소비자 수가 있는데 소비자가 있는 C 도시가 있는데 이 소비자 수가 1000명이라 해보죠. 1000명이 있대요. 자, 근데 여기 거리가 2 떨어져 있고 여기 거리가 1 떨어져 있대요. 자, 이렇게 제시됐을 때 A가 데려오는 소비자는 몇 명이겠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각 도시의 유인력, 이 거리가 2, 이 거리가 1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의 유인력을 구해요. 자, A의 유인력을 어떻게 구한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구하죠.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분의 400. 그럼 계산기에다가는 400 나누기 2 나누기 2, 2를 두 번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의 제곱은 4니까 400을 4로 나눠도 괜찮을 거예요. 400 나누기 4 해도 되고, 이걸 계산기에 400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두 번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이 나오겠네요. 계산하면 100.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해 보면 거리의 제곱 1의 제곱분의 얘가 100이니까 1의 제곱은 1이죠. 1분의 100은 역시 100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했고, 얘 100 나왔고, 얘 100 나왔고. 자, 두 번째, A로 끌려오는 내가 비율 먼저 구하려면 A의 유인력의 비율, 유의 비율이라 그러죠. 이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의 유인력. 자, 전체는 얼마예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전체는 합치면 200이고 A 거의 유인력은 100이니까 얘는 0.5가 나오겠네요. 계산하면. 그러면 50%로 잡아당기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명을 잡아당길 거냐?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1000명 중에 50%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1000명이 50% 얼마예요? 500명이죠. 반절이니까. 근데 이걸 식으로 할 때는 퍼센트 땡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0.5에다가 1000명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500명. 그래서 A는 500명 잡아당기고 B도 500명 잡아당길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만약 여기가 3000명이다 그러면 여기에 3000명을 곱하면 1500명 이렇게 1500명을 데려올 거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각 도시의 유인력을 구하고 유인력을 구했을 때 두 번째는 A의 유입 비율을 구해요. 전체 유인력분의 A의 유인력 비율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그 도시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 인구 수를 계산할 수 있더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연습하다 보면 뭐 어렵지 않네. 충분히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연습할 거니까 좀 일찍부터 준비가 돼 있으면 나중에 더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각각 도시의 유인력을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로 구해 놓은 다음에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그럼 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에다가 전체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끌려가는 소비자 수 이렇게 1500명 구할 수 있더라. 3000명이라면 얘가 50%로 잡아당기니까 1500명을 데려올 거다. 그럼 이쪽으로 나머지 1500명이 가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면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예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